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세 채권이 경매 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몇 시간 정도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어, 임금 채권이 경매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이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어떤 그 생계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재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근로자들이, 어, 근로자들이 이제 사업주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뭐 파산이나 청산이나 아니면 뭐 기업 회생 절차나 각종 이런 법정 절차에서 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다른 일반 뭐 금융기관이나 뭐 상거래 채권자 이런 채권보다 상당히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배려하자는 그런 법률의 그런 법의 이제 그 입법 취지이죠. 네. 그 중요한 거는 근로자가 이렇게 못 받은 모든 임금을 갖다가 다 우선적으로 어, 이 배려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에서도 그 만약에 한 5, 6개월 정도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요거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근로자가 저기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가령 어떤 그 사업체에서 어떤 재해를 입었다든지 일종의 산재죠. 이랬을 때 그 산재 보상금, 재해 보상금. 그다음에 가령 뭐 근로자가 한 5년 정도 근무해가지고 한 5년치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다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는 어, 이 비록 뭐 그 다른 어떤 저당권이나 아니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기 임차인이나 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 임금 채권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모양은 대부분이 이제 가압류의 형태로 나오는데 가압류로 늦게 설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배당에서는 요 3개월 임금, 그다음에 3년간의 퇴직급여,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에 해당이 된다면 다른 뭐 저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임차권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던 조세채권 있죠. 조세채권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늦게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에서는 배당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압류기일보다 훨씬 앞서는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법정기일이 그 저당권 설정일이나 임금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게 되면은 조세채권이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로자의 우선 변제권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조세채권은 단지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만 우선 배당을 해줬는데 임금채권은
그런 법정기일 개념이 아니라 이런 3개월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저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배웠었던 조세채권에서와 같이 낙찰자가 어떤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갖다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또 비극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조세채권과 같이 좀 중요한 분야니까 신경 써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보증금, 요게 이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보증금의 횟수, 요것도 상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의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비하여 선순위입니다. 단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동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게 있느냐 있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체당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가령 회사가 부도가 났다. 또는 어떤 뭐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뭐 식당이 또는 뭐 법인이 운영하는 어떤 식당이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은 일단 아마도 이제 임금을 갖다 제대로 지급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뭐 공장이나 다른 뭐 사업체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직할 때까지 어떤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받은 월급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마도 뭐 카드 부채도 많아졌을 테고 여기저기서 뭐 급전을 땡겨 쓴 것도 많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체당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못 받은 그런 임금 채권이나 어떤 퇴직급여가 있을 때 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 돈을 일단 먼저 줍니다. 근로자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지급을 해가지고서 생활고를 해결하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임금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대위 행사해가지고서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여기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서 근로자 몫으로 나오는 근로자가 배당 받아야 될 그 배당금을 대신 받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 체당금이라는 거는 뭐 말만 좀 어렵지 임금 채권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임금 채권을 먼저 국가에서 세금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중에 가령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거의 100%
임금 채권이 관여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선정 당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이제 뭐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 소송인이 되어서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가령 뭐 근로자가 한 100명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이제 경매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가령 임금 채권자 100명이라면 원래 임금 채권자들 100명이면은 100명이 다 배당 요구를 법원에 다 각각 해야 되거든요. 배당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배당금이 나오면 그것도 배당 받으러 배당일에 또 출석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평일날 뭐 이렇게 뭐 휴가를 쓰고 법원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중에서 대표자를 뽑아라. 그중에서 대표자를 뽑아라. 대표자라고 하면은 대략 뭐 가장 많이 되는 게 뭐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표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경매 절차에서 뭐 배당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금 수령에 따른 뭐 서류도 제출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 사람이 대행합니다. 대표로. 요게 선정 당사자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선정 당사자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가령 이렇게 체당금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뭐 선정 당사자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그 물건은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그런 물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금 채권자의 채권 신고는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압류이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압류 채권자가 다수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라는 거는 단순히 이런 행정 절차만 대행을 해주는,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어떤 대표자일 뿐인 거고, 실제 그, 어떤 사업주의 어떤 재산에 어떤 자기의 권리를 법적으로 실행하는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각각 임금 채권자 각각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10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종업원이 있었다면은 100명이 다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정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자의 채권 신고는 가압류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압류 채권자가 다수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가지고 경매 기록 요거는 이제 코트 옥션이라고, 코트 옥션 go.kr이라고, 요거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 경매 사이트입니다. 요걸 열람을 해서 채권자 중에 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채권 신고가 있던지, 또는 채권자 중에 선정 당사자 뭐 이런 용어가 있던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선순위 임차권 등기, 그다음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있고, 동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금 채권자 앞에 배당에 따라서 매수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전에 배웠던 조세채권과 같이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세채권과 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이게 대표적인 이 우리나라 경매제도에서 뭐 경매뿐만이 아닌 공매에서도 이 이른바 이제 영순위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순위가 늦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이 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해서 아주 현재 순위가 아주 앞서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채권이 그 저기 가령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과 결부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서는 구조 모양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 강의에서는 좀 특별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 내용을 갖다 좀 특별히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